그날은 내가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을 당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물통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셨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이야기는 참 아름다워. 방금 전의 이야기도 23장까지도 이제 어린 왕자의 이야기죠. 계속되는 어린 왕자 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제 마실 물도 남아있지 않아. 나도 천천히 걸어서 샘물로 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텐데. 그쵸? 샘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으면 기쁠 텐데 나는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한 모금의 물이라도 필요하다. 급하다. 이제 내 친구 여우가 말했지. 그가 말했다. 이제 어린왕자가 또 그 말 듣고도 또 이제 여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요? 우린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거든.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이제 물이 없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비록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말이야. 나는 여우 친구가 있어서 정말 기뻐.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앞장 중에서 이제 여우와의 만남 속에서도 죽음과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죽더라도 그리워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의미 부여가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또 여우 이야기 하니까 얘는 지금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생각했다. 얘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아. 햇빛만 있으면 충분한가 봐. 살짝 신비주의죠. 동화인데 이게 이 책이 사실 동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동화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신비주의적 색채를 어린 왕자한테 이제 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생각을 들은 것처럼 대답했다. 나도 목말라. 우리 우물 하나 찾아보자. 뭐 타심탕인가요? 속으로 생각한 거 알아듣게. 자꾸 이제 약간 신비주의 색채 자꾸 덧칠하고 있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그렇습니다. 나는 지친 몸을 일으켰다. 이 끝없는 사막에서 아무런 방향도 없이 우물을 찾는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이제 방향도 정하지 않고 절로 가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이 그냥 걷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정처 없이. 응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나 묵묵히 걸었다.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난 약간 열이 나서 그런지 별들이 꿈속처럼 보였다. 물도 부족하고요. 열을 받으면서 이제 정신이 살살 이제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이 너무 말랐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너도 목마르니? 나는 물었다. 앞에 나도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도 마음이 좋은 거야. 자, 요거는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제미나이 번역에 이 어린 왕자의 내용인데 실제로 제가 저 번역을 챗GPT로 번역을 했었는데 번역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이다. 한글로 번역해라 라고. 자, 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지. 혹시 뭐 딱히 다르게 번역을 안 했네요.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지라고 번역을 했대요. 근데 이게 그럼 또 다른 방법. 구글 번역. 예. 물은 심정에도 좋습니다. 야, 이 뭔가 번역을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무는 마음이 더 좋은 거야. 네, 넘어갈게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침묵했다.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아마 시간을 더 들여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시간을 더 들여서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문학 작품이란 그런 거죠. 어떤 은유나 비유나 상징, 코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책을 읽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 파트에서는 딱히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물이 마음에 더 좋은 거야 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다른 말 하자면 자기는 뭐 마음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앞에 우리는 육체적 주인공 우리 이 비행사는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은희 왕자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적인 면이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목이 안 마른데 마음적으로 목이 마르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무도 마음이 좋은 거야 뜻이 살짝 이해는 가죠.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침묵했다. 난 더 이상 캐묻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왜겠습니까? 은인 왕자가 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저 하늘 위의 별 중에 자신의 별이 있고 자신의 별에 한 송이 꽃이 장미꽃이 있어서 장미꽃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저 별들이 중에 내 꽃도 있는 별이 있을 거야. 저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송이 꽃 때문이야. 사실 요게 반복된 내용이에요. 사실 뭡니까? 들판에 황금색 들판 밀밭을 보면서 여우가 너의 황금색 머리, 어린 왕자 황금색 머리를 네가 헤어지고 나면 이제 황금색 밀밭도 아름다워 보일 거야. 왜? 그걸 보면은 너의 머리가 떠오를 테니까, 네가 떠오를 테니까 라는 거죠. 비슷한 문맥상 비슷한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 모래의 주름을 바라보았다. 사막도 아름다워. 그는 덧붙였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해왔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빛난다. 은양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나는 갑자기 이 신비한 모래의 빛을 이야기되어 놀랐다. 어렸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했고 어쩌면 애초에 찾아본 사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은 집 전체를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 집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비밀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어린 왕자야 내가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간에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해줘서 기뻐. 그가 말했다. 서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쵸? 길들였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왕자, 똑같은 여우, 똑같은 장미래도 내 의미 부여에 따라 무엇인가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 어린 왕자가 잠들자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에 나섰다. 이제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어요.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나는 깊이 감동했다. 마치 아주 연약한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달빛 아래 그의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있었다.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단지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쯤 열린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자 나는 생각했다. 이 잠드는 어린 왕자에게서 내가 깊이 감동받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충성이야. 로열티. 이게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이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잠들어 있는 지금도 그의 안에서 등불처럼 빛나는 장미의 이미지 때문이야.
이윤님 어서 오세요. 장미꽃 한 송이를 그리워하는 어리왕자.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가 더욱 연약한 존재임을 느꼈다. 등불은 잘 보호해야 한다. 바람 한 줄기에도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죽음을 약간 이렇게 자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니 새벽녘에 나는 마침내 그 우물을 발견했다. 양재현님이 인사를 했네. 이윤님께.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썸네일 이미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라고 제가 이제 써놨죠. 오늘 썸네일 이미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 은희왕자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예,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아름답다, 멋있다, 소중하다. 무엇이 소중한가? 겉모습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가치에 있는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 주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께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일부 동의하는 의미에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믿는 것에 대해 이제 부정적 입장에서, 요 두 가지 입장에서, 예, 동의하는 의미에서, 예, 일부 동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부정적 입장에서 라는 두 가지에서 다룰 겁니다. 먼저 동의하는 입장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20년 12월 26일 날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인데, 죽은 날이죠. 돌아가신 날인데,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8월 이제 말 좀 다 돼가네요. 저희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와 저희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멀쩡하게 사셨어도 우리 가족에 언제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근데 아버지가 평생 우리 가족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고, 또 당한 입장, 가족들이, 아내나 아들이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강인한 기억들, 억울하거나 열받거나 부조리하거나 수없는 것들을 우리는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웠던 기억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무슨 이야기를 했다가 언제 무슨 음식 뭐 이야기 하다가 그때 또 아버지 이야기 나와요. 또 무슨 산 이야기나 TV를 보면서 저기 여행 갔다 이야기하다가 저기 산에 아버지가 갔을 때 엄마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 술 마셔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뭐 또, 그래서 기승전
아버지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막 욕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 양반이 너무 빨리 죽었다면서 살아있을 때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자기는 실컷 가족을 괴롭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별로 괴롭히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편하게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뇌리에는, 기억에는 아버지가 생생하다. 이제 더 이상 변치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차츰차츰 변해와셨지만 이제 아버님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화는 없죠. 어쨌거나 아버지의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나 혹은 저희 아들들은 자기가 의식이 깨기 시작해서 사물 인식하기 시점부터 바라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우리 머리에는 생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의 유산, 그러니까 그것이 괴롭힘이 되었던 또는 어떤 사유, 불교적 사유, 놓지 않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남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은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패턴, 생각하는 패턴, 이런 것도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예, 아버지 유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러니까 뭐 DNA, 육체도 아버지가 부모님과 낳아줬고 또 정신적으로도 엄청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아버지가 집에 보유하고 있던 책들도 저에게 영향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기억, 가치, 정신적 가치. 제가 최근 들어서 법륜 스님이 이건 따로 하나 뺄까요? 법륜 스님의 관련된 어떤 영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인가 혹은 어디 글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 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못 견뎌서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법륜 스님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담의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7년 차에 이르러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요런 유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는 안 봤어요. 정확하게 뭐 대충 봤습니다. 대충 봤는데 질문자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녀가 3명이 있고 이제 남편과 있는데 이제 저기 손주를 돌봐준다고 해서 이제 아마도 합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 즉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와 합가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았는데 7년차 되어서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너무 스타일이 다르다. 사실 스타일 다르면 문제 많거든요.
뭐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대응 방식도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다르면 판단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다르다.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뭐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시대도 다르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것을 어떻게 서로가 잘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로도 약간씩 또 참고 서로도 약간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하면 될 텐데 어느 한쪽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요하겠죠. 특히 뭐 어머니 쪽에 강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죠. 예, 강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버티기 힘들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법률스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어머니야 남편한테 직접 말해라. 말해서 안 바뀌어진다면 부모 저 시어머니와 분가를 하라. 말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스님 말이 현대 사회 뭐 자연적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성인이 되면 독립한다. 자연적으로 뭐 많은 동물들이 그렇고 그렇다.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라. 나랑 살려고 결혼했나 어머니랑 살려고 결혼했나 말하고 내랑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분가해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쭉 하셨어요. 그쵸?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저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인가?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저랑. 물론 뭐 법률스님의 뭐 속내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상담 내용의 결론의 내용이 저랑 약간 다르다. 첫째 이제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 약속의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계약서 도장 찍고 하면은 뭐 그 약속을 증서화 만들고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해온 것이죠. 그런데 약속 중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린 왕자를 보면서 이제 비행 운전수가 장미에 대한 어떤 로열티 또는 뭐 이걸 장미를 그리워하고 장미를 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 왕자가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 그가 아름다운 것은 장미에 대한 충성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어린 왕자는 실제 어린 왕자, 소위 말하자면은 어린 왕자와 장미는 일종의 말하자면 부부 혹은 연인, 뭐 친구, 이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서로 길들인 관계, 서서히 만나서 이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사실 어린 왕자가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어린 왕자가 좀 심하게 말하면 배신한 거예요. 내비두고 도망갔잖아. 에?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라든가, 혹은 나 잠시 우리 분가하고 있자든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별 정리를 한 다음에 트트트 했잖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약속이 인류에게는 어찌 보면 약속이 엄청 중요한 거다. 약속이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제 인류 사회가 상거래를 하려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필요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 하면은 만나서 무엇을 주고 받고자 한다. 그러면 서로가 믿음과 약속, 신뢰 이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특정 인류가 특정 시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약속의 신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약속의 신들이 등장해요. 약간 추상적인 건데 실제로는 태양신이나 천둥신이나 물의 신이라든가 돼지의 신이라든가 등등 바다의 신이라든가 바람 신이라든가 비의 신이라든가 달의 신이라든가 다양한 눈에 보이는 신들 먹을 거 관련된 거라든가 동물적인 거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신격화 시키거나 의미 부여를 하거나 다양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근데 뒤에 가면 약간은 인류 사회의 추상적인 개념 약속, 신뢰, 믿음 요 관련된 것으로 이제 후대에 등장하는 신들이 이제 요런 약속의 신들이 생깁니다. 상거래의 신, 믿음의 신, 약속. 이건 사실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의 기반이 된다.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기반이 된다. 너와 나, 남남이 만나서도 서로 거래를 하려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인류 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로 칼 찔리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준다면 나도 나와서 너와 거래를 하겠다. 이웃집에 사는데 네가 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불태우고 약탈하고 하면 너와 함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의 담을 넘어서 재산을 훔쳐가고 나를 해꾸지하고 해치고 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살 수 없겠죠.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 그게 이제 약속이 일종의 규율 지켜야 하는 것. 다만 뒤로 가면 지켜야 하는 걸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지켜야 하는 게 지키지 않으면 악하다고 하고 이제 선악의 개념도 이제 추가되겠죠.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등등이 왜 우리 전 세계 인류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약속을 지켜야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사회가 어떤 국가 내지는 어떤 큰 조직화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법의 발표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바빌론의 최초의 법령 우르남무 법전이나 과거의 그 법전이 바빌로니아 그 무슨 법전이지 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런 법전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때 그러면 율령반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율령반포와 무엇이 같이 가느냐? 율령반포와 함께 국가라는 중앙 집중적인 권력. 한문의 법전이죠, 그렇죠? 말씀 잘하셨네. 법전 율령이라는 것들이 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법전을 널리 알리고 이걸 지켜라라고 세뇌를 시킬 수 있으면은 그게 세뇌가 완료가 된 사회는 하나의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에 또 마찬가지죠. 불교가 전파되고 삼국시대에서 신라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를 반포를 하고 불교 국가화 시키고 절을 막 짓고 이러면서 막 조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들도 우리가 불교적인 이름을 달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국가 형태.
이 비슷한 게 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요. 불교, 기독교, 과거의 법전 다 기초 제국과 제국 혹은 국가라는 단위, 특정 사회의 어떤 단위가 우리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법을 지켜야 된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 된다. 이게 공유가 되는 사회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거래도 하고 이제 뭐라고 계약도 지키고 서로 거래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오가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란 것이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인류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이 약속이 규율이 법이 모든 종교 그게 기독교가 되었든 유대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이슬람이 되었든 우리 불교, 유교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 이와 같은 종교들이 뭐라고요? 소위 말하자면은 과거의 법으로서 이제 사회 유지의 축이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는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의 기반이 아닌데 근데 어떤 종교든 기독교도 사실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씌워져요. 이걸 지켜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벌을 받아. 지옥가. 천벌 받아. 그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약속은 사실 인간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 약속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인류 사회가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되고 거래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약속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 꺼냈는데 이제 제가 말하자면 이제 잠시 앞에 제가 법륜스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법륜스님과 상담을 한 여성의 부부 중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륜스님의 대답은 이랬죠. 때 성인 되면 다 독립해. 그러니까 독립하자고 해. 저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좀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자녀 3명을 키워 주겠다고 돌봐주겠다고 어머니랑 합의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아이는 할머니가 좀 돌봐줬겠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7년 동안 할머니가 그럼 돌봐주겠다고 들어가는 건 할머니가 애를 아무것도 안 돌봐줬겠어요? 아니 가족이 꼭 약속을 하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정도 있고 타고난 인간으로서 타고난 거나 동물로서 타고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그러냐? 7년을 지났는데 그러면 할머니는 손주를 7년간 돌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돌봐줬을 거예요. 돌봐줬는데 이제 아이는 어렸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0살, 1살, 2살, 3살, 4살, 5, 6, 7살, 8살, 9살, 10살 하면은 10살 쭉 넘어가면 이제 슬슬 손이 적게 들어가요, 아이들은. 근데 애 셋이었잖아.
7년을 봐줬어. 할머니가. 이제 이제는 못 견디겠다 해서 어머니가 헤어지겠다. 만약 어머니 입장, 할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애들 다 돌봐줬는데 이제 이제 애는 다 컸고 나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나하고 사는 건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헤어지자? 그런 말 아니야? 라고 어머니 입장에서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나 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1년만 살다가 한 6개월 살다가 내 어머니랑 도저히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아이 교육이나 또 집안 일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어. 어머니 헤어집시다. 1년 만에 6개월 만에 하든가. 근데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어머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혼자 하면 애 3명 혼자 키우면 힘들 텐데 또 만약 바깥 일을 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할머니가 있으면서 손주를 돌봐줬을 거 아닙니까? 애들도 이제 좀 7년 동안 컸겠지. 근데 이제는 이제 손도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란 소리 아니야. 응? 그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거예요. 내 말이 이제 약속이라는 했는데 정해진 약속. 처음부터 뭐 도장 찍고 지장 찍고 뭐 할 게 아니라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표현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소위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인류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필요하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연계에서 성인이 되면 다들 독립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정말? 혼또 됐을까?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경우 수두룩해요. 자식이 늙은 사람을 모시는 경우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많이 있어요. 엄마 고양이, 딸 고양이가 같이 자기 자식들을 같이 키운다거나 도와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리고 인류는 아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부모가 오랫동안 애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오랫동안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부모 입장에서는 희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크고 나면 부모가 나를 키우는데 들어간 희생만큼에 대해서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유교 시절에서는 그걸 효라고 하든가 이러면 막 강요를 했지만 그 강한 강요는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뭐 유교 사회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권위나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연인이 사랑을 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남자나 여자를, 내가 여자나 남자인데 남성을 만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사람을 고를 때, 만날 때 얼굴 잘생겨서 좋은가, 재력이 많아야 좋은가, 뭐 고르는 방식이야 능력을 봐야 될 것인가, 많은 걸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의리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가. 노무현이 과거에 아내랑 여자친구였을 때
노무현이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 그 부인이었어요. 근데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부인을 버리거나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버리거나, 보통은 사법고시나 무슨 고시 붙으면 합격했다 그러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 서로가 서로의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가 많아요. 그 거꾸로 신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여자를 사귀는 남자가 나보고 여자를 사귀려면 무엇을 중심을 봐야 됩니까? 여자가 어디가 있는지를 봐라. 어디 있는지를 봐라. 여자 보고 남자를 만나려면 어떤 남자를 만납니까? 니한테 의리를 지키는 남자를 만나라. 조강지쳐 버리거나, 나 여자친구라고 사귀었는데 실컷 사귀고 나서 이제 내 성공했으니까 니 이제 별로 좋지도 않고 니 말고 내 더 젊은 여자 만나란다. 이혼하고 젊은 여자 만나러 간다. 뭐 자기 자신이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근데 무엇을 안 지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잖아. 의리를 안 지키는 거야. 근데 그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잘 이야기 안 해요, 사회에서는. 사랑, 드라마, TV, 뭐 맨날 거꾸로 신고 발로 차 삐고, 나 이제 사법고시 합격했어. 나 뭐 좋은 집안에서 딸내미랑 결혼하라고 내보고 이야기해. 미안한데 니 내 형 도와준 건 좋은데 미안해. 빠이빠이. 내가 새 부잣집 여자 딸내미 만나서 결혼할 거야. 수두룩해요. 뭐 사법고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 성공부터 시작해가 남녀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 다른 것을 참 이게 어려워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같게 행동하라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한 마음에 들어가가 뭐든지 할게 하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마음 편안하게 이제 앞에 내가 뭐 약속했노? 모르겠다 하고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마음이 좀 다르더라도 그걸 돌이켜봐서 의리를 지킬 것인가? 이제 물론 제가 저한테 상담한 것도 아니고 저분이, 그쵸? 저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엄청 세부 사항이 달라요. 현실이 어떠는가,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폐악을 부리는가, 얼마나 마음이 서로 안 맞는가, 누가 이만큼 잘못했는가. 서로가 서로 생각에는 어머니 참고 저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가서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으면 어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지.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근데 7년 동안은 같이 살았네요. 클 때까지.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남자가 여성의 집에 장가드는 문화가 있다 칩시다. 남자가 이제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고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엄마 집에, 여자가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장모죠. 장모를 모시고 살다가 애를 열심히 애를 3명이서 키웠어요. 남편이 장가 들었는데 애 열심히 키워줬어. 근데 남편 생각에 장모랑 너무 마음이 안 맞다 이거지. 그냥 마누라 보고, 야, 니 내랑 결혼한 거지, 니가 너가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너가 엄마 버리고 우리 독립하자.
남편이. 여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엄마 버리고, 지금 사회는 거꾸로 남자 집에 여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집에 남자가 들어오는 집안이다. 남자가 장모랑 있으니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우리 엄마 버리고 연애 벗어나. 우리 독립하자. 여성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말하자면 사실 역지사지는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일 줄도 모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도 정말 인간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의리입니다. 한편으로. 이건 뭐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근데 이제 법륜 스님이 자연을 받아 뭐 다 독립하지 않느냐, 뭔 말도 안 됐어요. 인류 역사상 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왔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이 다 같이 모여 살고 한 것이 오래된 역사 속인데, 거꾸로 말해서 인류 사회에서 몇 살 됐다고 독립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같이 사는 경우가 많겠어요? 지금 사회가 부모도 자식도 전부 다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노인은 전부 다 고독사를 하고 혼자 죽고, 자식은 애를 키우는데 장모나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나 친엄마나 뭐 중에 양쪽에 한 명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가 육아 독박을 하거나, 왜 부모나 할머니나 대가족이 사는 집안에서는 혼자 육박 독박하는 게 없잖아요. 육박으로 애를 키우는 경우가 없어요. 독박으로 애를 키우는 게 없어요. 독박 육아가 없어요. 근데 독박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나 이런 사람 없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은 개별적으로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 딴 데 따로 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걸 사회적으로 준비됐거나 된 상태는 아닌데, 사실 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함께 사는 것이 맞다. 부모도 함께 살고 가족도 함께 살고, 물론 뭐 대가족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면 못 잡니까? 그 결국 또 어느 정도는 분가되게 돼 있는데, 그 함께 살 때의 장점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서로를 이해하는가. 직장 생활에도 스트레스는 있고, 부부가 같이 살아도 스트레스는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트레스 있고, 형제가 있어도 스트레스 있고, 친구가 있어도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21세기에 현재 다시 대두되는 거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다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법륜스님의 이 내용을 보고 뭐 이런 저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기도 하고 계율이기도 합니다. 율령이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약속일 뿐이다. 근데 약속을 가급적 지켜주는 게 좋다. 함께하는 사회.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이 약속일 뿐인데
그것이 절대 선악이라고 하거나 그걸 안 지키면은 뭐 네가 죽어서 사후 세계가 어떻고 뭐 등등등 뭐 갖다 붙여가지고 뭐 지옥이 가니 뭐 윤회가 하니 뭐 신이 벌을 주니 뭐 신이 말했느니 지켜야 되느니 업이니 뭐 이딴 소리 좀 제발 좀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서 그런 거짓말들은 벗어 버려야 된다. 사람이 신이나 윤회나 업을 사후세계를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거라는 생각은 그거는 이미 부서진 견해예요. 왜? 현대 사회는 신이니 사후세계니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 삽니까? 그들도 약속을 지키고 살아요. 사회법을 지키고 살고 양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의리라는 단어를 표현했었지만 의리가 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신이나 뭐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해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사후세계가 없거나 윤회가 없거나 업이 없거나 신이 없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그런 거에서 안 믿으면 사람들이 다 막행막식 아무 때나 하고 아무 때나 살 거라. 그거는 짐승의 철학이라고. 그거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사람이 그래요? 짐승이 사후세계를 믿어서 뭐 자식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짐승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합니까? 돌고래도 자식은 사랑해요. 동료가 있어요. 늑대도 동료를 좋아해요. 개도 사람을 좋아하고 의리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요. 어떤 것들은. 근데 뭘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뭘 하느니 마느니 그딴 개소리를 하냐고. 참네. 자,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돼버렸네. 부정적 입장을 이야기를 못 해버렸네.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약속, 가치.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 날 때 합시다. 뭐 이거 다음에 또 계속 이게 뭐 그 일종의 보이지 않는데 것의 가치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의하는 의미에서 일부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약속이나 어디에서 가치를 둘 것인가 서로 길든 관계 거기에 대해서 좀 그냥 이야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제 얘기가 뭐 이 예제 저 예제 막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글쎄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뭐 생각이나 여러분이 글 많이 써놓으셨네요. 여러분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버린다는 말 썼으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뭐 많은 분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핵가족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도화원에 두는 것을 버린다고 표현 안 하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 안 할까요? 거원에 사는 사람들. 부모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되는데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됩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절대적인 정답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률스님의 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법률스님이 그 질문하고 상담을 한 여성에게 그 실제 여성의 그 집안 상황, 그 어머니의 그 뭐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인가 정도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같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전혀 모든 입장에서 보자면 양쪽의 것을 다 열어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정 안 되면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7년간은 같이 살았지 않느냐? 그럼 7년간 같이 살 때는 그러면 아기 돌봐주고 할 때는 어떻게 같이 살았나? 뭐 그런 식의 또 한번 생각거리를 그 상담자에게 줬을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이게 현실 속에서 지혜가 발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불교는 불교 하나만 하거든요. 현실적 삶 속에서 보자면 우리가 현실에 직접적으로 이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볼 수 있는가? 내 생각에 확 빠져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는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꼭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반드시 바꿔야 된다거나 내 뜻대로 무조건 돼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함께 살기 힘들거든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이고 폭군이 되어가지고 파시스트처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식이나 아내한테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게끔 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자식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의 말을 거스르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저 또한 그 강요의 핍박과 강요의 그런 희생자이기도 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뭐 아버지랑 뭐 내 할 말 안 했나? 뒤에 가서는 할 말 다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도 그럼 아버지를 어느 정도 선까지 용서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아버지 말을 들어줄 것인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것은 다툼이란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화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으면 어느 날 폭발해요. 참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어떤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스스로도 양해를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다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냐 이거예요. 사람이 평생 살아온 버릇이 있고 한데 잘 안 바뀌잖아요. 어떤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이라도 꼭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서로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양방향이 될 때 이게 의미가 있는데, 한쪽에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경우는 참 힘들긴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저는 이제 약속이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과 의리가 우리 사회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연애, 결혼, 친구, 가족,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시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
나도 상대방도 서로 어디를 지키느냐. 아니 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서로 뭐 맹세 잘 하죠. 뭐 그건 뭐 본체 만체 바로 몇 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디를 지킬 만한 사람인가. 아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진짜 어디를 지킬 만하다고 해서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안 지키다. 그럼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우리가 좀 상대방 속마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가지고 뭐 돌아서면 에이 개새끼 하고 그냥 욕만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연애나 결혼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아 이게 어디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어디를 기반을 해야지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어떤 거는 양보하고 참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대화나 갈등이나 통해서도 관계가 지속되고 하려면은 상대방을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된다. 혹시 젊은 사람이 있으면 제 채널에 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대나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필요하다.